어머니, 같이 사는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써요? 제가 며느리로 얼마나 고생하는데 명품 가방 하나 사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뭐라고? 내 노후 자금을 내 체면 치장에 쓰고도 당당하다고? 어차피 돌아가시면 다 오빠 몫인데 제가 조금 먼저 쓴 게 뭐가 문제예요? 솔직히 이 집에 사는 것도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쓴 거라고요.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살아있는 나를 무시하고 내 땀으로 번 돈을 탐하다니. 어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들어보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윤말순입니다. 일찍이 빚만 남긴 남편 대신 미용 가위를 잡았어요. 작은 미용실에서 새벽에 문 열고 밤에 불 끄며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아이 둘을 내 손으로 키웠어요. 딸은 스스로 일어나 공무원이 되었고 결혼도 잘해서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반대로 아들은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찬 듯 늘 무거웠어요. 대학을 중퇴하고 사업을 한다며 보증을 요구했어요. 저는 살림을 줄이고 밤 손님이 와도 머리를 깎아 번 돈을 모았어요. 그때부터 제 노후는 뒤로 밀렸어요. 아들의 이름은 이재민이에요. 저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어요. 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야. 엄마, 투자금만 보태줘.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장부에 적힌 염색약 값보다 아들의 약속이 더 희미했어요. 갚겠다는 말은 늘 새로웠고 결과는 늘 같았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들 하죠. 저는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미용실은 제 두 번째 집이었어요. 의자 두 개와 달력, 손님이 좋아하는 커트 리듬이 제 심장이었어요. 그 정성으로 제 아이들도 버텼다고 믿었어요. 딸은 휴가를 내서 검진을 함께 가자고 챙겨줘요. 아들은 검진 결과보다 차 키를 먼저 물었어요. 잠깐만 쓰고 올게. 40이 넘은 아들은 여전히 시장만 많았어요. 카페를 한다더니 커피콩 냄새만 풍기고 닫았어요. 온라인몰을 해보겠다더니 창고 대신 제 방을 뒤졌어요. 전기장판 값을 아껴 모은 비상금도 사라졌어요. 저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새벽에 미용실 불을 더 일찍 켰어요. 눈앞에 고단함을 견디면 언젠가 아이가 서 있을 거라 믿었어요. 믿음은 저의 마지막 사치였어요. 장부 맨 뒤쪽에 작은 칸을 만들어 노후 자금을 적어두었어요. 하루 10,000원씩, 잘된 날은 30,000원씩, 잔돈이면 잔돈대로 모았어요. 저는 약속 하나만 붙잡았어요. 내 노후는 내 힘으로 지킨다. 그런데 어느 날 재민이가 문턱을 넘으며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엄마, 내가 효도 좀 해보려고. 그 말에 저는 가위를 잠시 멈췄어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어요. 들었던 수많은 부탁과는 다른 빛깔이었어요. 저는 수건을 접으며 생각했어요. 내 기대가 또 저를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 한쪽에서는 거친 불안이 일어났어요. 달콤한 말 뒤에는 늘 빈 그릇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은 전화를 다시 걸었어요. 엄마, 이번엔 제대로 할게. 아들이 효도라는 단어를 꺼낸 건 처음이었어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맴돌았지만 쉽게 믿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수십 년을 미용실에 묶여 살며 겨우 노후 자금을 마련했는데 아들이 무너뜨릴까 늘 불안했거든요. 그럼에도 혼자 사는 나날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허리는 구부정해지고 무릎은 오래 서 있으면 시큰거렸어요. 그때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같이 살면 우리 이번에 진짜 제대로 잘할게요. 혜진이도 같이 있으면 어머니가 덜 외롭고 건강도 챙길 수 있대요. 저는 가위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딸은 늘 엄마 혼자 계시면 걱정돼. 필요하면 내가 가까이 모실게요. 했지만 저는 딸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손주까지 있는 집에 제가 얹혀 사는 건 부담이었어요. 결국 저는 아들의 제안을 들어주고 말았어요. 며칠 뒤 아들 부부는 짐을 들고 들어왔어요. 이삿짐이라 해봐야 캐리어 몇 개뿐이었지만 거실 한쪽은 금세 두 사람의 물건으로 채워졌어요.
혜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들어와서 살면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제가 살림도 챙기고 공과금도 나눠 내고 장도 자주 볼게요. 그 말이 참 고맙게 들렸어요. 그동안 제 어깨를 짓눌렀던 집안일을 덜 수 있겠다는 기대가 스쳤어요. 아들 재민이도 옆에서 맞장구 쳤어요. 엄마, 이제 저희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세요. 엄마는 편히 쉬시면 돼요. 저는 마음을 놓고 싶었어요. 늘 실패만 했던 아들이 이제라도 책임감을 가지려나 싶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작은 의심이 꿈틀거렸어요. 처음 며칠은 달랐어요. 혜진이가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재민이가 장을 보겠다며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니 이제 좀 안심해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저녁 밥상에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자 생활비 이야기는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냉장고는 여전히 제 지갑으로 채워졌고 공과금 보지서는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재민아,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니? 너희가 같이 살면 그만큼 부담도 나눠야지. 아들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지금은 사업 시작 단계라서 돈이 필요해. 다음 달부터 제대로 할게. 그 다음 달도 또 그 다음 달도 똑같았어요. 혜진이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달은 상황이 좀 어려워요. 대신 제가 청소랑 빨래는 다 할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딸이 전화를 걸어 걱정 섞인 목소리를 냈을 때 저는 그 불안을 감추고 괜찮다고 답했어요.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또 아들에게 속은 건 아닐까? 아침에 부엌에서 주전자 소리가 났어요. 끓는 물 김 사이로 혜진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공과금이 자꾸 밀리면 안 돼요. 제가 통장 관리랑 병원비 정리를 맡을게요. 재민이가 곧바로 거들었어요. 엄마, 요즘 인증 문자니 자동이체니 복잡해요. 다 우려 처리하면 엄마는 편하잖아요. 저는 손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한숨을 삼켰어요. 편해진다는 말이 달콤했지만 지갑을 넘기는 일은 달랐어요. 내 돈은 내가 알아야 마음이 놓여. 어머니가 보시긴 보시죠. 대신 실무는 우리가 할게요. 혜진이는 제 휴대폰을 가져가 알림 앱을 설치했고 키패드를 누르며 속삭였어요. 이 비밀번호는 제가 잊지 않도록 메모해 둘게요. 저는 숫자를 천천히 눌렀어요. 그 소리가 제 안의 마지막 경계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점심 무렵 은행에 들렀어요. 직원이 제 도장을 확인하고 자동이체 변경서를 내밀었어요. 직원은 보안 카드를 다시 만들자고 했어요. 저는 낡은 카드에서 새 번호를 받았고 OTP도 받았어요. 혜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들고 다니시다 잃어버리면 위험해요. 제가 가방에 넣어둘게요. 직원은 이체 한도를 묻더니 병원비를 이유로 상향을 권했어요. 재민이가 대답했어요. 혹시를 대비해 올려주세요. 수도, 전기, 관리비, 병원비까지 여기로 묶어드릴게요. 혜진이가 먼저 사인을 가리켰어요. 어머니, 여기랑 여기요? 저는 조심스레 이름을 적었어요. 재민이는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카드는 내가 맡을게. 긴급 상황에만 쓸게. 저는 물었어요. 긴급이 뭔데? 병원비나 갑자기 필요한 장복이요. 영수증은 다 보여드려요. 은행을 나오니 가을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공기는 차가웠고 마음은 애매하게 따뜻했어요. 편해질지도 모른다는 안도와 알 수 없는 불안이 뒤엉켜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혜진이는 장부를 들고 와 앉았어요. 가계부를 디지털로 옮겼어요. 앞으로는 앱에서 지출이 한눈에 보여요. 저는 물었어요. 그럼 내가 모르는 돈이 오갈 일은 없겠지. 그럴 리가요? 모든 알림을 제가 챙겨서 알려드려요. 며칠 뒤 휴대폰이 조용해졌어요. 예전엔 결제 문자가 바로 왔는데 알림이 뜨지 않았어요. 설정이 바뀐 건가? 재민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알림 소리를 꺼두신 거예요. 내가 다시 맞춰놨어. 책상 서랍에 두었던 통장과 도장은 이제 거실 서랍에 함께 들어갔어요. 열쇠는 재민이가 챙겼어요. 혹시 잊어버리시면 큰일이니 제가 관리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림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지만 손끝이 허전했어요. 그날 밤
저는 베개를 고쳐배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믿어보자. 약속을 지키겠지. 천장 불빛이 희미해질 때쯤 멀지 않은 곳에서 카드 긁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마음이 반짝 떨렸지만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정말 편해질 거라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마음이 서늘했어요. 아들에게 통장을 맡기고 나니 마음 한켠이 늘 불안했지만 그래도 효도하는 척이라도 하는 모습을 믿고 싶었어요. 하루하루 미용실에서 일하며 몸은 고되었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조금은 짐을 덜어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두툼한 우편 봉투가 날아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보니 국세청에서 온 세금 고지서였어요. 미용실을 운영하며 꼬박꼬박 세금을 내왔는데 체납이 있다는 문구가 선명히 박혀 있었어요.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고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세금을 안 낸 적이 없는데. 혼잣말을 내뱉으며 바로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민아, 세금 고지서가 왔는데 왜 체납이라고 나오니? 내가 처리한다며 통장 가져갔잖아. 그러자 아들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엄마, 요즘 공과금이랑 이것저것이 한꺼번에 몰려서 못 낸 거야. 다음 달에 내면 돼. 저는 속이 바짝 타들어가는 걸 느끼며 말했어요. 재민아, 세금은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고 더 큰 문제가 된다.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 신용과도 직결되는 거야. 그러자 혜진이가 옆에서 날카롭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요즘 다들 일리고 내는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한다니까 걱정 좀 줄이세요. 그 말투에서 조금의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불안은 더 커졌고 며칠 뒤 또다시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저는 참다 못해 은행을 직접 찾았어요. 차가운 창구 의자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제 계좌를 확인해 달라고 하니 직원이 조심스럽게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최근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대부분 생활비나 개인 소비 쪽으로 쓰였습니다. 세금 납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이 덜덜 떨려 현관문조차 잘 열리지 않았어요. 문을 열자마자 아들 부부를 불러 세웠어요. 세금도 안 내고 어디에 돈을 쓴 거니?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을 왜 함부로 쓰니? 재민은 오히려 불쾌하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어요. 엄마,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 세금은 늦게 내도 내면 되는 거고 혜진이랑 나도 생활이 있잖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희 생활은 너희가 벌어서 해야지. 내 노후 자금을 이렇게 쓰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니? 그때 혜진이 팔짱을 끼고 눈을 치켜뜨며 말했어요. 어머니, 같이 사는 가족끼리 그 정도 못 써요? 제가 며느리로 얼마나 고생하는데 조금쯤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싸늘하고 뻔뻔한 태도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믿고 맡겼던 제 마음이 한순간에 짓밟히는 기분이었어요. 눈앞에서 제 노후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 것 같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아들 부부는 세금 문제를 모른 척했고 독촉 전화는 제게만 쏟아졌어요. 결국 저는 직접 세금을 내기 위해 또 통장에서 돈을 빼야 했고 그 과정에서 통장 잔고가 크게 줄어든 걸 확인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빈 통장을 바라보는데 손끝이 얼어붙는 듯 차가웠어요. 창문 밖으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비쳤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어두운 그림자에 잠겨 있었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제 삶을 파먹는 아들 부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저들에게 속지 않겠다. 내 삶은 내가 직접 지켜내야 한다. 세금 문제를 제 손으로 처리하고 나니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했어요. 통장을 맡겨두고도 안심은커녕 오히려 더 불안해졌지요. 아들 부부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혜진이는 제 앞에서 어머니, 저희가 관리해드리니까 편하시죠? 라며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이 왠지 가시 돋친 것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미용협회 정기 모임에 나갔어요. 오랜만에 사람들 속에 앉아 있으려니 마음이 조금은 풀렸는데 동료 김정화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순 씨,
나 사실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지난주에 백화점 갔다가 말순 씨 면디를 봤어.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여러 개 고르더라고. 카드로 결제하는데 금액이 꽤 크더라.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이에요? 혹시 잘못 본 거 아닐까요? 아니야, 분명히 혜진 씨였어. 옆에 재민 씨도 있었는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나오는 것도 봤지. 내가 보기엔 아무래도 말순 씨 돈으로 사치하는 것 같아 보여서 걱정돼. 김정화의 말은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애써 웃어 보이며 자리를 마무리했지만 속은 이미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모임을 끝내고 집에 오는 길, 손이 떨려 가방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고민하다가 은행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행 창구에서 제 계좌 거래 내역을 출력해 달라고 했어요. 직원이 긴 종이를 건네주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눈을 내리꽂았어요. 거기엔 충격적인 사실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백화점, 해외 직구 사이트,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는 여행사 결제 내역까지. 금액은 제 눈을 의심하게 할 만큼 컸어요. 한 달 생활비라 속여 가져간 돈이 모조리 그들의 사치에 쓰이고 있었어요. 저는 목이 메어 창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은행 직원이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고객님, 혹시 가족분들이 사용하신 건가요? 혹 문제가 있다면 카드 사용 한도를 줄이거나 자동이체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 부부를 불렀어요.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고 두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재민아, 혜진아, 이게 뭐니? 세금도 안 내고 내 통장에서 명품이랑 외식비가 줄줄이 빠져나간 걸 내가 직접 확인했다. 재민은 난처한 듯 눈을 흘기며 말했어요. 엄마, 그거 혜진이가 잠깐 기분 전환하려고 한 거야. 큰 의미는 없어. 그러자 혜진이 오히려 당당하게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사람인데 좀 좋은 거 갖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거 어머니도 같이 사시면서 덕보는 거 있잖아요.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 제가 다 하잖아요. 그 정도 보상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치를 떨며 말했어요. 너희가 내 집에 들어와 사는 것도 내가 통장을 맡긴 것도 다 믿음 때문이었어. 그런데 그 믿음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니? 재민은 오히려 역정을 내며 말했어요. 엄마,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잖아. 우리가 엄마 버려두고 살았으면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 같이 살아주는 것도 효도야. 그 뻔뻔한 말에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가족이란 말 뒤에 숨어 제 노후를 송두리째 갉아먹는 자식들의 모습이 선명히 드러났어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벼락처럼 스쳐갔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며 살다간 남은 인생은 다 망가지고 말 거야.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해.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른 건 김정화였어요. 평생 미용협회에서 함께 지내며 믿을 수 있었던 단짝이었지요. 그녀라면 조언을 줄 수도 길을 열어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다음날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화 씨, 나 이제는 더 못 버티겠어. 도와줄 수 있겠니? 정화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놓은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정화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말순 씨,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내가 아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소개해 줄게.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후 사회복지사 박 선생님이 미용실로 찾아왔어요. 단정한 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지닌 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통장을 아들에게 넘긴 과정, 돈이 빠져나간 내역, 그리고 며느리의 사치 행각까지 숨김없이 다 말했어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근차근 정리해 주었어요. 어머니, 우선 계좌 비밀번호를 모두 바꾸셔야 해요. 자동이체 내역도 확인해서 불필요한 건 다 정리해야 하고요. 앞으로는 어떤 서류에도 도장을 함부로 맡기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저 자식이니 믿어야 한다는 생각에 눈 감고 맡겼던 거예요. 그 믿음을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박 선생님은 제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본인 손으로 직접 지키셔야 해요. 그날 저는 은행으로 가서 비밀번호를 전부 바꾸고 카드를 재발급받았어요. 창구 직원이 친절히 도와주었지만 제 얼굴은 부끄러움과 분노로 달아올라 있었어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이상한 내역들도 하나하나 확인해 해지했어요. 손끝이 떨리고 마음이 무겁긴 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기분이 들었어요. 은행 창구에서 나올 때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그 바람이 오히려 제 정신을 깨우는 듯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재민과 혜진은 제가 뭘 했는지 알 리 없다는 듯 태연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제가 힘겹게 은행 다녀온 얼굴을 하고 있어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엄마, 카드가 이번 달에도 나올 거야. 미리 돈 넣어놔야 해. 순간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렀어요. 이제는 함부로 따지지 않았어요. 모든 준비를 끝내고 증거를 손에 쥔 뒤에야 진짜 맞설 수 있다고 다짐했으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정화 씨와 박 선생님을 만나 자료를 모으고 그간의 내역을 정리했어요. 노트 한 권에 언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어떤 가게에서 사용됐는지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 노후 자금이 어떻게 무너져 왔는지가 생생히 드러났어요. 기록장을 덮을 때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났지만 오히려 그 눈물이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제 곧 모든 걸 내 앞에서 드러낼 거다. 내 돈은 내 손으로 지킬 거다. 아들 부부가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복수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조용히 준비를 마친 저는 드디어 결심을 굳혔어요. 더는 미루지 않고 이 집에서 분명히 따져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저는 거실 불을 켜고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앉혔어요. 두 사람은 태연한 얼굴로 소파에 털썩 앉아 있었고 저는 서류 봉투를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알겠니? 제가 차갑게 묻자 재미는 눈길을 피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엄마, 또 뭐예요? 생활비 내역 같은 거라면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봉투를 열어 은행거래 내역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어요. 설비라고? 이게 다 생활비니? 명품 가방, 호텔 숙박, 고급 레스토랑. 내가 통장을 맡기고 있는 동안 내 아내가 내 돈으로 놀아난 게 생활비니? 혜진은 고개를 번쩍 들더니 얄밉게 웃었어요. 어머니, 그렇게 따지실 거예요? 저도 사람인데 친구들 만나면 좋은 옷 입어야 하고 모임 나가면 체면도 있어야죠. 그 돈 거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 내 체면 차리자고 내가 평생 뼈 빠지게 모은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게 괜찮다는 거니? 아이고, 어머니도 참 그럼 저보고 맨날 싼 옷만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저도 며느리로서 체면이 있는데 시댁에 사는 제가 초라해 보이면 오빠도 창피하잖아요. 그 당당하고 뻔뻔한 말투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저는 손에 힘을 주며 서류를 탁 치듯 내려놓았어요. 이 기록들 다 증거다. 내 이름으로 결제된 카드, 내 남편 이름으로 빠져나간 계좌. 이미 은행에도 확인했고 사회복지사 상담도 다 마쳤다. 이제부터 내 돈은 내 손으로만 움직인다. 재미는 당황했는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그게 다 가족끼리 쓰는 건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저는 단호히 잘라냈어요. 가족이라면 아픈 엄마를 돌봐야지. 카드 긁고 쇼핑하는 게 가족이니? 너희는 가족 자격이 없어. 혜진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 많아요. 저희가 같이 살면서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집안일도 제가 했고 밥도 제가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집이니까 저희가 참은 거지. 원래라면 저희가 나가서 편하게 살았어요. 뭐라고? 내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내 통장까지 쥐고서도 불편했다고? 네, 맞아요.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쓴 거예요. 어머니 돈 좀 쓰면 어때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다 오빠 몫인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순간 눈앞이 번쩍했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내가 살아있는데도 벌써 죽은 사람 취급을 하는구나.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내가 쓴 돈 끝까지 받아낼 거다. 은행에 환불 요청도 들어갔고 내 카드 사용 내역 전부 기록해놨다.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할 거다. 재미는 손사래를 치며 막아섰어요. 엄마,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 혜진이가 그냥 철없어서 앞으로는 안 그럴 거야. 철없다. 몇 달 동안 내 노후를 파먹은 게 철없는 짓이냐? 내 돈을 내 아내의 체면 유지비로 쓴 게 장난이야. 앞으로는 없다. 오늘로 끝이다. 저는 통장과 새로 받은 카드를 꺼내 들며 선언했어요. 앞으로 내 통장은 내 손에 있다. 너희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다.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울더러 나가라고요? 그런 어머니 혼자 살다 쓰러지면 누가 챙기는데요? 결국 다시 우리 부를 거잖아요. 걱정 마라. 나는 혼자서도 산다. 오히려 너희가 곁에 있는 게 더 큰 병이다. 재미는 울분에 찬 얼굴로 혀를 차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이럴 거야? 결국 우리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는 건 너희가 날 버린 거지. 아픈 나를 외면하고 돈만 노린 게 너희잖아. 이제는 내가 너희를 끊는다. 저는 문을 가리켰어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오늘로 끝이다. 나가라.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제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그 속엔 묘한 해방감이 자리 잡았어요. 오랜 세월 모은 노후 자금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냈다는 사실이 제 어깨를 곧게 세워주었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 돈은 내 손으로 지킨다. 다시는 누구도 내 삶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리라. 며칠 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는 혜진 이름이 떠 있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곧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곧 돈 갚을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용 증명을 받고 놀라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잘라냈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내 노후를 내가 장난처럼 쓰고 넘어갈 줄 알았니? 더는 못 참는다. 한 푼도 봐줄 수 없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혜진의 친정엄마였죠. 피곤함이 묻어나는 낮은 톤이 곧 날카로운 꾸짖음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시댁 돈을 그렇게 흥청망청 썼다며? 내가 낳은 딸이지만 부끄러워 죽겠다. 어떻게 이렇게 철이 없니? 혜진은 울먹이며 변명했어요. 엄마, 나도 그땐 너무 힘들었어. 같이 살면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몰랐잖아. 스트레스. 그게 내 변명이야? 명품 사고, 고급 음식 먹으러 다닌 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건 내 욕심이고 허영심일 뿐이야. 시댁 얼굴에 먹칠하고 내 얼굴까지 욕먹게 만들었으니 차라리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 당장 갚아라.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그 대화는 제 귀에 망치처럼 울려 퍼졌어요. 혜진이 친정엄마에게까지 욕을 먹고 모멸감을 삼키며 돈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그동안 제 앞에서는 뻔뻔하게 고개를 치켜들던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고개조차 들지 못한다니 제 마음은 씁쓸하면서도 묘한 통쾌함으로 달아올랐습니다. 며칠 후 제 계좌에 정확히 빠져나갔던 금액이 다시 들어왔다는 알림이 떴어요. 휴대폰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고 있자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단순히 돈이 돌아온 게 아니라 억울했던 제 마음이 비로소 풀린 듯 했거든요. 이제 집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낯선 소음도, 눈치도, 불편한 기척도 사라졌어요. 현관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모습, 주방 싱크대가 조용히 빛나는 모습, 거실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까지 전부 새삼스레 들려왔어요. 이런 작은 풍경조차 그동안은 사치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주방에서 끓는 국 냄새가 은은히 퍼질 때, TV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 소리가 고요하게 방을 채울 때, 저는 비로소 자유가 무엇인지 실감했어요. 그동안은 아들과 며느리의 요구와 잔소리에 짓눌려 살았지만 이제는 제 호흡대로, 제 박자대로 살아가면 됐습니다. 밤이 되자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되찾았다. 남은 시간은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내 뜻대로 살 거야.
배은망덕한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굴욕을 당하며 겨우 돈을 갚았고 저는 그 돈을 되찾으며 제 자존심과 삶까지 함께 회복했어요. 이제 제 앞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안식과 자유로운 노후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돈 안 주시면 저 이혼할 거예요.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이혼. 내가 그동안 가져간 돈이 많은데 또 달라고? 요즘 부모들은 다 집 한 채씩 해주는데 왜 어머니만 그렇게 인색하세요? 그래도 돈 안 준다고 이혼한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돈 꼭 쥐고 자식한테 안 주는 게 이혼감이죠? 어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0이 넘은 나복심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한숨 섞인 웃음이 먼저 나옵니다. 남편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아이들 키우며 살아온 세월. 그 긴 시간을 버텨낸 게 스스로도 대견하다 싶으면서도 동시에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된 건 얼마 전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전엔 집 앞 텃밭에서 고추 몇 개를 따고 오후에는 동네 시장에 들러 콩나물과 두부를 사왔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길, 마주 오는 바람결에 구수한 빵 냄새가 스며들어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빵 하나쯤 사 먹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굳이 사치할 필요 있나 싶어 그냥 지나쳤습니다. 평생 습관이란 게 이렇습니다. 아껴야 한다. 나중을 위해 남겨야 한다. 이런 생각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더니 뜻밖에도 아들과 며느리가 와 있었습니다. 요즘 바쁘다며 얼굴 보기 힘들던 사람들이라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쩐 일이냐? 갑자기? 물었더니 아들이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며느리 소미는 옆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는데 표정은 묘하게 긴장돼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무슨 일인가 싶어 차를 끓여 내왔습니다. 찻잔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순간조차 제 마음은 조용히 불안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도 돈세 만기가 다 돼서 집을 옮겨야 하는데 보증금이 좀 모자라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끝나자 제 가슴이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또 돈 이야기구나. 그동안 도와준 게 얼마인데 또다시 손을 벌리는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 소미가 곧장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저희 져보려는 집이 교통도 좋고 학교도 가까워서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저는 찻잔을 들던 손을 살짝 떨었습니다. 차 위에 맺힌 물방울이 제 무릎 위로 떨어졌지만 그보다 더 서늘한 건 제 속에서 차갑게 몰려드는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니 제 마음속에서 오래전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국이가 어린 시절 신발이 해져도 새 것을 못 사주던 때가 있었죠. 저는 미싱일을 밤새 하며 모은 돈으로 겨우 운동화 하나를 사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아들은 그 신발을 신자마자 환하게 웃어주었는데 그 웃음 덕분에 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것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들이 제 앞에서 당연하다는 듯 돈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재구가, 소미야. 엄마도 이제는 내 노후를 좀 생각해야겠다. 그동안 너희한테 도와준 게 적지 않잖니. 이젠 안 되겠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천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뻔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소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웃으며 말하던 사람이
눈빛이 돌처럼 딱딱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돈을 안 주신다면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제가 이혼하는 건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을 찢어놓은 건 제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소미가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혼까지 한다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제 앞에 있는 사람이 과연 제가 키운 아들 맞나 싶었습니다. 그 애가 초등학교 입학 첫날 제 손을 꼭 잡고 두려움에 떨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며 엄마가 늘 지켜줄게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은 제 편이 아니라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제 머릿속은 번개처럼 빠르게 스쳐가는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지금껏 뭘 위해 살아왔나. 남들 놀 때, 쉴 때 나는 일만 하며 애 키웠는데 결국 돌아온 게 이거란 말인가. 저는 겨우 입술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재산도 살펴봐야 하지 않겠니? 겉으론 침착해 보이려 했었지만 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에 담긴 녹차는 이미 식어버렸고 제 마음속 따뜻했던 믿음도 함께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도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었는데 그 빛조차 제게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서늘한 바람이 제 마음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떠오르고 아들의 무기력한 표정이 겹쳐져 가슴이 옥죄어 왔습니다. 새벽녘 먼 동네에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제 처지를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저는 눈가를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국 이 꼴이구나.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부터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 며느리의 차디찬 선언에서 비롯된다는 걸.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겨우 잠이 들었다 싶으면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돈 안 주시면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벼락처럼 내려쳤습니다. 이불을 아무리 끌어올려도 가슴 속 서늘한 기운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싸늘했고 창문 틈새로 스며든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흔들리는 커튼 끝자락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도 함께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도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나가 장을 봐도 익숙한 상인들의 인사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장바구니를 채우고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이 자꾸만 무거워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내가 흔들려야 하나 싶으면서도 한쪽에서는 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부부 사이가 깨지면 제국이는 어떻게 하나. 하지만 곧바로 아니, 이게 정말 내 책임인가? 저들이 벌어서 저들이 살아가야 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밥을 차리려는데 마침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돼 있었습니다. 아들은 억지 웃음을 띠며 대충 안부를 묻고 며느리는 차갑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오늘은 대놓고 얘기를 하진 않겠지. 어제 그 말만으로도 내 가슴은 이미 다 흔들려 버렸으니까. 그런데 잠시 후 그 둘이 제 방 맞은편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저 부엌에서 물을 따르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다 그들의 낮고 은밀한 목소리가 제 귀에 스며들어왔습니다. 내가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생각해 보신다고 했잖아. 이혼 얘기 안 했으면 분명히 안 도와주셨을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물컵을 들던 손끝에 힘이 빠져 컵이 덜컥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눈치채지 못한 듯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돈을 더 크게 불러서 받아내자. 전세금 내고 남는 돈으로 한 달 동안 유럽 여행 가자. 어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말이 내 귀를 통과해 가슴을 찌르는 순간 숨이 막혀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웃음과 함께 이어졌습니다. 그래, 연기라도 해서 돈 받아내자. 나 유럽 한 번도 못 가봤잖아. 엄마 돈 빨리 받아내야 돼. 안 그러면 여동생이랑 나눠 가져야 하잖아. 그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밤새워 일해 학비 대주고 새벽마다 도시락 싸주며 키운 아들이 지금은 내 돈을 뜯어내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대로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건 제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제국이가 사춘기에 방황할 때 남편은 늘 엄한 목소리로 말했죠. 남자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부모한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서라.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데 지금 제 아들의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과연 아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소리 죽여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번에 제대로 연기해 줄게. 어머니는 이혼 얘기만 나오면 겁먹을 거야. 그 틈을 노려서 큰돈 받아내는 거지. 좋아. 그렇게 하자. 유럽 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신난다. 제 귀는 이미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저는 물 한 잔조차 마시지 못한 채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이불 위에 앉으니 온몸이 바닥으로 꺼져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가족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연히 엿듣고 말았다는 충격, 그리고 차마 모른 척해야 한다는 현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가슴 속에서 두 손으로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보답이란 말이냐? 창밖에서는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마저도 제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과 공차며 뛰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땀에 흠뻑 젖어 제 품으로 뛰어와 엄마, 물 하고 외치던 그 웃음. 그 웃음 하나로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갈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은 제 웃음을 송두리째 짓밟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다 들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겁에 질린 제 심장은 파도에 휩쓸린 조각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으면 남편의 목소리와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소리가 교차하며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늘 말했죠. 복심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 아들, 너 혼자 키우느라 힘들어도 끝까지 지켜야 한다. 하지만 정작 그 아들이 이제는 제게 칼날 같은 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나는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지 않겠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난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걸 티라도 낼까봐 오히려 더 평온한 얼굴을 가장했습니다. 속은 분노와 서러움으로 불타오르는데 입가에는 웃음을 억지로 걸어야 했습니다. 그 가짜 미소가 얼굴 근육을 뻣뻣하게 굳혀놓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 때 저는 일부러 더 천천히 방 안을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정돈하고 서랍 속 낡은 손수건을 접으며 제 마음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그 생각이 자꾸만 되뇌어졌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차릴 때도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며느리가 불쑥 들이닥쳐도 저는 태연하게 국을 퍼주며 말했죠. 밥 더 먹을래? 요즘 살 빠진 것 같네. 그러나 제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눈앞에 앉은 며느리의 모습이 투명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속으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뻔히 알았으니까요. 아들은 어색한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 그 말에 저는 쓴 웃음을 삼켰습니다. 제 밥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 돈이 필요해서 제 곁에 앉아 있는 거라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음을 굳히고 집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머리카락이 얼굴에 흩날렸습니다. 동네 은행 앞에 서니 오래전 남편과 함께 적금 붓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죠. 복심아, 언젠가는 우리가 모은 돈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서니 차가운 공기가 확 스며들어와 긴장한 마음을 더 조여왔습니다. 창구 앞에 앉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밝은 미소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요. 직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친절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집을 담보로 하셔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제도예요. 그 설명을 듣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 굳은 결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래, 이 길이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일궈낸 이 집,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쓰자. 상담이 끝나고 은행을 나오니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까보다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창구에 들러 제 통장에 남아있던 현금을 정리했습니다. 일부는 제 노후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제 딸 미란의 계좌로도 일부를 송금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눈가가 젖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체 완료라는 글자가 제겐 마치 작은 승리의 깃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 저 애들 마음대로는 못할 거다. 은행을 나서는 길,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환한 빛을 본 듯했습니다.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과 함께 걷던 오래된 골목길을 일부러 돌아 걸었습니다. 벽돌집 담벼락에는 담쟁이가 여전히 푸르게 뻗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장을 보러 가며 늘 이 길을 걸었죠. 그때 남편은 제 손에 무거운 봉지를 대신 들어주곤 했습니다. 복심아, 내가 힘들 때마다 내 어깨에 기대. 그래야 우리가 오래 간다. 그 말이 불현듯 떠올라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내가 나를 지킬게요. 내가 당하고만 살진 않겠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거실에 앉아있던 아들이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태연한 얼굴로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장 좀 보고 왔다. 그 말 뒤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아들은 알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 아들의 배신 같은 웃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제 결심을 더 단단히 만드는 연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더는 당하지 않겠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평온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말에도 얼굴 한 번 보기 힘든 사람들이 요즘은 이유를 붙여 자꾸 제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아들은 일부러 애교 섞인 목소리를 내며 이런저런 잔심부름을 도왔고 며느리는 억지로 상냥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억지 웃음 뒤에 감춰진 탐욕이 제겐 훤히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연극을 태연히 지켜봤습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겉으로는 오히려 더 평온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결국 제 대답 하나, 제 돈이란 걸 아니까 차라리 버티는 게 제 승부수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말씀하신 거 생각 좀 해보셨어요? 며느리 소미가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불쑥 물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곧바로 거들었습니다. 그래, 엄마. 우리 진짜 이번에 기회 놓치면 안 되거든.
정말 조금만 도와주세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잔잔한 호수처럼 보여했지만 제 심장은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이미 다 정리했다. 순간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고 아들은 황급히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들은 제게서 망설임이나 동정심을 끌어내려 했지만 제가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걸 알아챈 듯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짧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내 재산, 내 노후 준비 다 정리했다. 그러니 더는 묻지 마라. 대화는 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화가 난 듯 부러졌다가 곧 억지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며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들의 당황스러운 모습이 제게 묘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완전히 편안한 건 아니었습니다. 문득 남편이 떠나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복심아, 내가 혼자라도 꿋꿋이 버텨야 한다.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 지금의 제 귀에 메아리 쳤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었다면 아들과 며느리의 이런 행태를 단칼에 끊어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제 스스로 그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둥근 달빛이 마당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잎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을 응원해주는 듯 했습니다. 잘했어, 복심아. 이제야 너 자신을 지키는구나. 제 속에서 어떤 작은 목소리가 그렇게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이사갈 집 전세금이 비싸요.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도 숨통이 트일 텐데요. 저는 일부러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이미 다 정리했다고.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정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 집, 주택연금 신청했다. 이제 매달 조금씩 연금 받으면서 살 거다. 내 노후를 위해서. 그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고 아들은 당황스러운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라. 나는 내 힘으로 살겠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오래된 짐이 하나 벗겨진 듯 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식만 바라보며 쥐어짜던 마음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가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든든히 서 있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던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내가 나답게 살겠어. 늦었지만 그래도.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눈물이 또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보다는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뒤로도 몇 차례 더 찾아와 설득을 시도했지만 저는 매번 같은 대답만 내놓았습니다. 이미 다 정리했다. 그 짧은 말이 그들에게는 벽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단단한 성벽처럼 굳어 있었고 그 성벽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창문 너머 별빛이 반짝였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지난 세월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불어오던 폭풍이 드디어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압박이 와도 나는 내 길을 간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그리고 그 다짐은 제 얼굴에 다시금 미소를 피워 올렸습니다. 이번엔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라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래 갈 리 없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저녁 소미가 아들을 끌고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억지 미소조차 짓지 않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집 한 채 얻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요즘 부모들은 다 해주던데 왜 어머니는 유독 우리한테는 안 그러세요? 그 말투는 이미 부탁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눈치를 보며 말렸지만 소미는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가씨한테 돈을 줬다면서요? 어머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아가씨는 결혼해서 남의 집 식구가 된 사람이잖아요. 진짜 가족은 저랑 제국 씨예요. 어머니는 아들한테 줘야 하는 거지. 왜 딸한테 줘요? 저는 숨을 고르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요. 돈 꽁꽁 숨겨놓고 노후 타령하는 거 다 웃겨요. 노후는 무슨 노후예요. 지금 저희가 힘든데 부모라면 당연히 내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들 집 하나 못 해주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은 제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으고 흔들리는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소미 말도 맞잖아요. 요즘 세상에 혼자 힘으로 집 마련하기 쉽지 않아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도 숨통이 트일 텐데.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소미의 눈빛은 뻔뻔할 만큼 당당했고 아들의 눈빛은 우유부단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속에 오래 참아온 분노가 단단한 돌덩이처럼 굳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해라. 제 목소리가 낮게 울리자 두 사람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방 안에서 나눈 대화 내가 다 들었다. 이혼 협박으로 나를 겁주면 돈을 내줄 거라 생각했지. 남는 돈으로 유럽 여행 가자던 너희 말도 다 들었다. 소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더니 곧바로 억지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저희도 저물 때 즐길 권리 있잖아요. 어머니가 돈만 주셨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솔직히 어머니가 너무 인색한 거예요. 딸만 챙기고 아들은 내팽개치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내 현금은 이미 다 내 노후 통장에 넣었다. 니들이 필요하다는 그 돈 미란이한테 줬다. 적어도 미란이는 나를 돈줄로 보지 않았지. 나를 진심으로 챙겨줬어. 그러니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소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역시 노인네들은 다 자기밖에 몰라요. 어머니, 그렇게 사시면 나중에 외롭게 혼자 남을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을 더욱 매섭게 세우고 대답했습니다. 외로운 건 두려워도 속고 사는 건 너는 못 견딘다. 가족을 협박하는 자식은 필요 없다.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지킨다. 아들은 그제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방 안 공기는 바람 한 점 없는 겨울날처럼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희가 필요하다는 그 돈 이제 없다. 내 집은 주택연금으로 이미 묶였고 내 현금은 노후 통장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남는 건 전부 미란이 몫이다. 그러니 두 번 다시 나한테 돈 타령하지 마라. 그 말이 끝나자 소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떨었지만 더는 내뱉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제게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굳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자식이 자식 같아야 도와주지. 남보다 못한 자식은 내게 필요 없다. 방 안은 무너지는 성벽처럼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집을 나간 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제 가슴은 쿵쾅거리며 요동쳤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듯 심장이 제 안쪽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두근거림은 두려움보다는 해방에 가까웠습니다. 드디어 말해야 할 것을 다 말했고 숨겨왔던 결심을 꺼내놓았으니 제 마음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둘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소미가 친정으로 달려가 울며 호소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안 주셔서 저희가 전세금도 못 내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그렇게 매달렸지만 친정부모님은 단칼에 잘라 말했다고 했습니다. 소미야, 분수에 맞게 살아라. 내가 벌어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부모한테 기대려 하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냉정한 법이지요. 욕심으로만 가득 찬 사람은 끝내 어디서든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소미는 아들과 큰 소리를 내며 다퉜다고 합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창문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당신이 연기하자고 했잖아. 괜히 어머니 협박해서 이 꼴이 됐어. 뭐? 유언 가자고 꼬드린 건 당신이잖아. 내가 언제 혼자 하자고 했어? 그들의 목소리는 벽을 뚫고 골목까지 퍼졌습니다. 한때 점잖고 젠틀한 척하던 부부가 이렇게 치졸하게 싸우는 걸 본 주민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소문은 동네 방방곡곡으로 퍼졌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어김없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혼 협박까지 했다더라. 돈 주면 그 돈으로 유럽 여행 간다고 했대. 그 말들이 돌고 도니 소미의 평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소미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 당당하던 고개가 땅으로 꺾여 있었고 눈빛은 초조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듯 종종 걸음으로 달아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욕심은 사람의 얼굴까지 무너뜨리는구나. 제국 역시 점점 지쳐갔습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반복해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아들의 어깨가 점점 움츠러들고 눈빛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를 들으니 제 마음이 묘했습니다. 부모로서 안타까움이 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선택이 결국 그들 스스로 만든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 애써 마음을 굳혔습니다. 반면 제 삶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주택연금에서 꼬박꼬박 들어오는 생활비는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고지서를 받아들 때 불안하지 않았고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채울 때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켠에서 이제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다는 당당함이 싹 텄습니다. 어느 날 동네 사랑방에 나가 앉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제게 물었습니다. 복심 씨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다더니 거짓말이었어. 하지만 난 내 돈을 지키는 걸로 복수했지. 그 말이 나오자 사랑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네, 잘했어 하는 격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선택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노을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내가 당신 말대로 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지켜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니 하늘은 더욱 붉게 타올랐습니다. 마치 제 선택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말을 꺼내든 어떤 얼굴로 찾아오든 저는 더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오직 저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노후를 제 손으로 당당히 지켜낼 것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